SSJ그룹 권지혁 회장의 저택은 성채라기보다는 거대한 박물관에 가까웠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과 먼지 한 톨 없이 광택을 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값비싼 예술품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늘부터 이 집의 새로운 가사 관리인으로 일하게 된 강소영은 그 차가운 공기를 피부로 느끼며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녀를 안내한 박 집사는 깐깐한 표정으로 집안의 규칙들을 설명했다.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은 회장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모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원래 말이 없는 아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의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선들과 금기들이 가득했다. 소영이 막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집의 안주인인 나유라가 계단 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전직 아나운서 출신답게 그녀의 외모는 흠잡을 데 없이 화려했고 얼굴에는 인공적일 만큼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몸짓으로 다가와 소영에게 손을 내밀었다. 새로 오신 분이군요. 강소영 씨라고 했죠. 우리 집은 좀 조용하니 편하게 일하시면 돼요. 하지만 소영은 그녀의 악수를 받는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에 스치는 차가운 계산을 놓치지 않았다. 심리학을 전공했던 그녀의 눈에는 사람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미세한 표정과 감정을 읽는 능력이 남아 있었다. 나유라의 미소는 진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낯선 이를 향한 잘 포장된 경계심이자 경고였다. 오후가 되자 저택의 어린 주인인 권유준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7살짜리 아이는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아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던 나유라의 눈치를 살폈고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엄마를 대하는 아이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나유라는 과장된 목소리로 유준을 불렀다. 우리 아들, 이제 왔어. 이리 와서 엄마한테 뽀뽀해야지. 그녀는 소영을 의식하며 다정한 엄마를 연기했지만 유준이 마지못해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는 순간 아이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소영은 보았다. 나유라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소파 위에 놓인 유준의 낡은 그림책을 향해 있었다. 며칠 동안 저택에서 일하며 소영은 이 집안의 기이한 역학관계를 더욱 뚜렷하게 파악하게 되었다. 권지혁 회장은 늘 일에 빠져 있어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이 거대한 성은 온전히 나유라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지배 아래서 어린 유준은 점점 더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소영은 유준의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살짝 열어본 상자 안에는 아이의 보물들이 담겨 있었다. 빗발엔 사진 한 장, 작은 조약돌 몇 개, 그리고 낡은 오르골. 사진 속에는 유준이 지금은 고인이 된 친엄마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소영은 아이의 작은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상자를 조용히 제자리에 넣어두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방을 나온 나유라의 손에 그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소영을 보지 못한 채 이런 낡아빠진 잡동사니는 이제 버릴 때도 됐지 라고 혼잣말하며 쓰레기통 쪽으로 향했다. 소영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다음 날 소영은 유준의 방을 청소하며 침대 밑을 다시 확인했다. 역시나 상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며 집안의 쓰레기들을 모아버리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쓰레기들 사이에 처박혀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하지만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이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던 사진과 오르골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유라의 행동은 교묘하고 잔인했다. 그녀는 아이를 직접 때리거나 학대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영혼에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세상에서 친어머니의 흔적을 하나씩 아주 조용히 지워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가 아무리 저항하고 울부짖어도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과거의 악몽이 떠올랐다. 힘 있는 자들의 거짓말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날의 기억. 그녀는 다시는 무력하게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월급을 받는 고용인일 뿐이었고 저택의 안주인은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상자를 쓰레기통에서 꺼내 자신의 방으로 가져왔다. 상자에 남은 희미한 나무 향기를 맡으며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차가운 성 안에서 홀로 쓰러져가는 어린 영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녀의 그 작은 결심이 곧 이 거대한 성벽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오후 SJ그룹의 권지혁 회장은 이례적으로 모든 오후 일정을 취소했다. 끝없는 회의와 보고서에 둘러싸여 있던 그는 문득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에 시선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세상을 떠난 아내와 그녀의 품에 안겨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유준,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있었다. 그 순간 지독한 공허함과 아들을 향한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아내의 죽음 이후 슬픔을 잊기 위해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다. 유준에게 새로운 엄마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재혼했지만 정작 아들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나운서 출신의 화려하고 지적인 나유라는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자신의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권지혁은 충동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서에게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하고는 곧장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아들을 놀라게 해줄 생각에,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 노릇을 해볼 생각에 그의 마음은 조금 들떠 있었다. 그는 저택에 거의 다 와서 유준이 좋아하던 공룡 모형 장난감 세트를 사들고 현관으로 들어섰다. 저택 내부는 늘 그렇듯 더 고요했다. 그는 유준을 놀라게 해줄 생각에 발소리를 죽인 채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그는 응접실 쪽에서 새어나오는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었다. 평소의 교양 있고 상냥한 통화는 완전히 다른 얼음처럼 차갑고 잔인한 음성이었다. 내가 이 고물딱지는 버리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죽은 엄마 유품 따위가 아직도 이 집에 있다는 게 역겹지도 않니? 내 엄마는 죽었어. 이제 이 집의 안주인도 네 엄마도 나란 말이야. 호기심과 불안감에 이끌려 권지혁은 소리가 나는 응접실 문틈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아내 나유라가 유준의 멱살을 잡은 채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오르골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유준의 생일 선물로 주었던 것이었다. 아들 유준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애원하고 있었다. 잘못했어요. 제발 그것만은 버리지 마세요. 엄마가 준 마지막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나유라는 아이의 애원을 비웃었다. 시끄러워.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내 말에 반항할 거야.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 내 눈앞에서 부서지는 꼴을 똑똑히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녀는 오르골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내리치려는 순간이었다. 유준은 공포에 질려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사모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응접실의 공기를 갈랐다. 권지혁과 나유라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응접실 한쪽 구석을 청소하고 있던 가사관리인 강소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청소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나유라와 유준 사이로 걸어 들어왔다. 강소영은 유준의 앞을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아 섰다. 그녀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나유라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그만하십시오. 아이 앞에서 더는 못된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고용인이 주인의 행동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이 저택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유라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감히 일개 청소부가 자신의 일에 끼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모욕감과 분노로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너 지금 뭐야? 내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당장 비키지 못해 그녀가 악을 쓰며 소영을 밀치려 했지만 소영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권지혁은 문틈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늘 천사 같던 아내의 악랄한 민낯 공포에 질려 떠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선 이름, 모를 가사 관리인.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의 변덕이 그가 애써 외면하고 무시해왔던 이 집안의 끔찍한 진실 전부를 그의 눈앞에 펼쳐놓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공룡 장난감 상자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이 잔인한 연극의 관객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모든 것을 끝낼 것인지. 응접실 안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 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나유라와 그런 그녀를 막아선 채 조금의 미동도 없는 강소영.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숨어 공포에 질린 어린 유준.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권지혁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마치 관객이 된 것처럼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유라는 감히 자신을 가로막은 청소부의 당돌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소영의 뺨이라도 내리칠 기세였지만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다.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숨길 수 있어도 고용인을 폭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녀는 대신 가장 비열한 무기인 권력을 사용하기로 했다. 너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그녀는 들고 있던 오르골을 소파 위로 신경질적으로 던져버리고는 유준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한번 쏘아준 뒤 획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가 버렸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기 싫다는 듯한 태도였다. 폭풍이 지나간 응접실에는 유준의 작은 흐느낌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소영, 그리고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권지혁만이 남았다. 권지혁은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싶었다. 그리고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모든 것을 추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냉철한 이성이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나가면 나유라는 다시 가면을 쓸 것이고 진실은 영원히 묻힐지도 모른다. 그는 더 봐야만 했다. 이 집에서 그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저 미스터리한 청소부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그의 예상과 달리 강소영은 울고 있는 유준을 바로 안아주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유준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나랑 같이 숨 한번 크게 쉬어볼까.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거야. 그녀는 과호흡 직전의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호흡법을 유도했다. 아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따라하자 그녀는 계속해서 나지막이 말했다.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럼 이제 우리 주변에 파란색으로 된 물건 5개만 찾아볼까. 저기 쿠션도 파랗고 저기 책 표지도 파란색이네. 또 뭐가 있을까? 권지혁은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곧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아들이 그녀의 말에 따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파란색 물건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의 초점 없던 눈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뇌가 공포에서 벗어나 현실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안정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제 내게만 만져보자. 이 부드러운 카펫이랑 네가 입고 있는 셔츠. 그리고 또 뭐가 만져질까? 그녀는 계속해서 아이의 감각을 일깨웠다. 아이가 카펫을 만지고 자신의 옷깃을 만지작거리자 아이의 떨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권지혁은 수많은 의사와 상담사들이 그의 아들에게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것을 이 청소부가 단 몇 분 만에 해내는 것을 보고 있었다. 마침내 유준의 호흡이 완전히 안정되자 소영은 부드럽게 물었다. 많이 무서웠지. 무섭고 화나고 슬픈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야. 유준이 마음은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어. 그녀는 나유라를 비난하는 대신 아이의 감정 그 자체를 인정해 주었다. 아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닌 위로의 눈물이었다. 소영은 그제야 아이를 부드럽게 품에 안아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는 소파 위에 던져져 있던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먼지를 닦아주었다. 그녀는 오르골을 유준의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다. 정말 소중한 거구나. 이제부턴 내가 같이 지켜줄게. 안전한 곳에 잘 숨겨두자. 그 말에 유준은 처음으로 그녀를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뢰의 싹이 트는 순간이었다. 권지혁은 이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며 전율했다. 저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모든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아이의 심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분석하여 내놓는 전문가의 처방과도 같았다. 평범한 가사 관리인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지식과 기술이었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인가? 그의 머릿속에 의심과 호기심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소영이 유준의 손을 잡고 주방으로 이끌자 권지혁은 조용히 몸을 빼내 서재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아버지도 아내를 둔 남편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토 안에서 벌어진 반란과 미스터리를 파헤쳐야 하는 냉혹한 기업의 총수 권지혁 회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가장 신뢰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죄책감으로 낮게 잠겨 있었다. 김 비서, 자네에게 맡길 일이 있네. 두 사람에 대한 뒷조사를 해주게. 아주 철저하고 비밀스럽게. 한 명은 내 아내 나유라.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오늘 새로 들어온 가사 관리인 강수영이라는 여자야.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아내. 다음 날 아침 권지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아내 나유라는 어제의 승리에 도취해 완벽하게 다정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그를 배웅했다. 하지만 이제 권지혁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녀의 과장된 애교는 역겨웠고 그의 아들을 걱정하는 척하는 말들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연극에 속아왔는지를 깨달았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그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어제 목격했던 충격적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들의 겁에 질린 얼굴과 그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청소부의 당당한 모습이 교차하며 그의 죄책감을 후벼 팠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파헤쳐야 하는 냉정한 수사관이 되어야만 했다. 그의 예상대로 나유라는 아침 일찍 박 집사를 통해 강소영을 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손을 써둔 상태였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박 집사에게 회장님의 특별 지시라며 강소영을 당분간 그대로 두라고 명령했다.
집안의 세세한 운영 방식을 점검하기 위한 관찰 기간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덧붙였다. 이 결정은 집안의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나유라는 자신의 명령이 묵살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남편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강소영을 더욱 날카로운 감시와 교묘한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소영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결정에 의아해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 시간 권지혁에 보이지 않는 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비서가 이끄는 SJ그룹의 최고 정보팀은 나유라와 강소영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금융기록, 통화 내역, 과거의 행적 등 모든 정보들이 수집되고 분석되었다. 동시에 권지혁은 아무도 모르게 저택의 주요 공간에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에 담긴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나유라는 그가 없을 때면 유준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교묘한 말로 아이의 자존감을 짓밟았다. 그녀는 아이가 숙제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막히면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아이의 팔을 꼬집으며 멍청하다고 속삭였다. 아이가 고통으로 움찔거리는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다. 반면 강소영은 유준에게 조용한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섣불리 말을 걸거나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정원에서 꽃을 가꿀 때 조용히 아이의 몫으로 작은 모종삽을 옆에 놓아두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유준은 며칠이 지나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를 따라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권지혁은 카메라를 통해 아들의 목소리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들었다. 이 꽃 이름이 뭐요예요? 유준이 소영에게 물었다. 소영은 부드럽게 대답해 주었고 그날 유준은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작은 미소는 권지혁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아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비서의 중간 보고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나유라가 친구와 통화하며 그 애만 없으면 이 집의 모든 게 내 차지가 될 텐데 라며 불평하는 녹취 파일은 그의 분노의 불을 지폈다. 그녀는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여기고 있었다. 조사는 계속되었다. 나유라의 과거는 파헤칠수록 의심스러운 점들이 드러났다. 그녀의 이전 경력과 학력 일부가 과장되어 있었고 그녀의 집안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녀가 권지혁에게 접근한 것이 결코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모든 정황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권지혁은 서재에 홀로 앉아 낮 동안 녹화된 영상들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와 깊은 후회로 굳어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속았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아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김비서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장님, 강소영 씨에 대해 아주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저희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 보고서로 올리겠습니다. 그 한 줄의 메시지는 권지혁의 머릿속에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권지혁의 사무실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들의 얼굴과 아내의 얼굴, 그리고 청소부의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며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오직 김비서가 가져올 보고서만이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해줄 열쇠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김비서가 두꺼운 서류철 2개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그는 첫 번째 서류철을 권지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표지에는 나유라 관련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권지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를 펼쳤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희미한 의심들을 끔찍한 현실로 바꾸어 놓았다. 나유라의 이력서에 적힌 명문대 수석 졸업은 거짓이었으며 아나운서 시절에는 동료를 모함하여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킨 전력까지 있었다. 또한 그녀는 권지혁 몰래 막대한 쇼핑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사치를 즐기고 있었고 그녀의 친정은 거의 파산 직전의 상태였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돈과 신분 상승을 위해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그의 죽은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끌렸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정도의 배신감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충격은 두 번째 서류철 안에 잠들어 있었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 번째 서류철을 내밀었다. 강소영 관련 조사 보고서. 권지혁은 별 기대 없이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지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한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밑에는 전세림 아동심리연구소 소장, 아동심리학 박사 강소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권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나열했다. 강소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던 천재 아동 심리학자였다. 그녀는 최연소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그녀가 설립한 연구소는 치료가 어렵다는 아이들을 수없이 성공적으로 치유해내며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경력은 3년 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보고서에는 당시의 신문 기사들이 스크랩되어 있었다. 유명 아동심리학자 K씨 화나의 비밀, 누설 혐의로 자격 박탈 위기. 사건의 중심에는 SJ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태진그룹의 어린 손자가 있었다. 강소영이 태진그룹 손자의 민감한 상담 내용을 경쟁사에 유출하여 태진그룹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만들었다는 혐의였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고 결국 그녀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으며 연구소는 문을 닫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에서 한순간에 부도덕한 범죄자로 낙인 찍힌 그녀는 그대로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그의 집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권지혁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어제 그녀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행동들, 그것은 우연이나 본능이 아니었다. 수만 건의 임상 경험을 통해 축적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위기 대처 능력이었던 것이다. 그는 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시에 그의 날카로운 사업가적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태진그룹의 스캔들, 무언가 이상했다. 강소영이라는 여자가 쌓아 올린 명성과 철학을 보았을 때 그녀가 고작 돈 때문에 아이의 영혼을 팔아넘길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사건의 정황이 너무나도 태진그룹의 경쟁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갔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권지혁은 2개의 보고서를 조용히 덮었다. 이제 안개는 걷혔고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집 안에는 가면을 쓴 포식자가 있었고 동시에 날개가 꺾인 채 숨어있는 천사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외면해서도 안 되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혼란을 모두 잠재운 차갑고도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김 비서, 나유라건은 잠시 보류해. 지금부터 3년 전 태진그룹 스캔들을 다시 파헤치게. 당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 자금 흐름,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강소영 박사의 추락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자가 누구인지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 먼지 하나까지 전부.
그의 전쟁은 이제 집안을 넘어 더 거대한 적을 향하고 있었다. 강소영의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된 후 권지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무심한 가장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토에 침입한 포식자를 색출하고 상처 입은 새끼를 지키려는 사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아내 나유라의 모든 행동과 말을 날카롭게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그는 의도적으로 폭탄을 던졌다. 그는 평소에는 절대 꺼내지 않던 죽은 아내의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 문득 선미 씨 생각이 나더군. 우리 유준이가 웃는 모습이 꼭 제 엄마를 닮았어. 그는 나유라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완벽했던 미소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나유라는 곧 평정을 되찾고 상냥하게 대답했다. 어머, 정말 그렇네요.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질투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가 이 집에서 죽은 아내의 그림자를 얼마나 지독하게 증오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가 유준을 학대했던 이후에 근원을 본 것 같았다. 다음 날 권지혁은 아들을 위한 선물을 사들고 왔다. 유준이 한때 가장 좋아했지만 엄마가 죽은 뒤로는 손도 대지 않았던 최고급 스케치북과 전문가용 색연필 세트였다. 그는 유준의 방에 찾아가 선물은 건네며 말했다. 유준아, 아빠 선물이야. 그리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그려도 좋아. 아들은 낯설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그날 밤 권지혁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나유라가 유준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이가 새로 받은 스케치북을 빼앗아 들고는 차갑게 말했다. 그림 그릴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 이런 유치한 짓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그녀는 스케치북을 책장 가장 높은 곳,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권지혁은 서재에서 모니터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참았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강소영은 조용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아이를 억지로 위로하는 대신 유준이 지나다니는 거실 테이블 위에 유명 화가들의 화집을 우연히 놓아두었다. 아이의 꺾인 열정에 다시 불을 지펴주려는 세심한 배려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뒤 밤에 찾아왔다. 권지혁은 잠든 줄 알았던 유준의 방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이는 침대에 엎드려 소영이 쓰레기통에서 찾아다 준 텅 빈 나무 상자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그 모습에 권지혁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아이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사과를 건넸다. 유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 아빠가 다 잘못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이의 울음이 더욱 커졌다. 아이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기 시작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새 엄마가 엄마 사진 버렸어요. 엄마 유령이라고 무서운 얘기 했어요. 아빠한테 말하면 나를 멀리 보육원에 보낸다고 했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권지혁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지옥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는 거대한 죄책감과 함께 차갑고도 무거운 분노가 자신의 온몸을 지배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바로잡겠다는 절대자의 결의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의 각성은 끝났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빠진 남편이나 무심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적이라도 기꺼이 파멸시킬 준비가 된 완전한 보호자였다. 권지혁은 잠든 아들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고 방을 나왔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돌처럼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집안의 적은 확인됐다. 이제 외부의 적을 처리할 시간이야. 태진그룹을 불태워버릴 준비를 시작하게. 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들의 고백을 통해 모든 진실을 확인한 권지혁의 분노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강소영을 단순한 가사 관리인으로 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문제의 핵심을 쥐고 있는 열쇠이자 어쩌면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모르는 인물이었다. 그는 그날 밤 박 집사를 통해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에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선 소영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해고될 것이라 직감했다. 어제 나유라에게 맞섰던 일, 그리고 권지혁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던 것을 떠올렸다. 아마도 그는 아내의 편을 들어 자신을 내쫓으려 할 것이었다. 그녀는 유준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권지혁의 첫마디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책상 앞에 서서 그녀의 앞에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내려놓았다. 강소영 씨, 아니 이제는 강소영 박사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소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의 정체가 탈로 났다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3년 전 태진그룹 스캔들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내 아내 나유라가 내 아들 유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도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의 고백에 소영은 비로소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동맹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는 경계심을 풀고 지난 3년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백한 자의 굳은 심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태진그룹 회장의 아들이 자신의 환자였으며 그의 무능함을 덮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태진그룹 측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말했다. 그들은 언론을 매수했고 거짓 증인을 내세웠으며 그녀가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 권력 앞에서 진실은 너무나도 무력하게 짓밟혔던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권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소영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아들 유준의 모습을 보았다. 힘 있는 자에게 억압당하는 무력한 약자의 모습. 그의 분노는 이제 나유라를 넘어 이 모든 부조리한 상황을 만들어낸 태진그룹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영에게 제안했다. 내 아내를 처리하는 것은 온전히 내 몫이오. 그것이 내가 아버지로서 져야 할 책임이지. 그 대신 강 박사 당신은 내 아들 유준이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당신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대가로 나는 태진그룹이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아 주겠소. 당신의 명예 그 무엇 하나 빠짐없이.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오버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소영은 자신을 믿어주고 심지어 자신의 복수까지 약속하는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기나긴 어둠 속에서 함께 싸워줄 동맹을 얻은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SJ그룹의 긴급 임원 회의실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권지혁 회장은 평소의 냉철함을 넘어 살기마저 느껴지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폭탄을 터뜨렸다. 오늘부로 우리 SJ그룹은 경쟁사인 태진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기업 전쟁을 선포한다. 임원들은 경악했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권인 태진그룹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의지는 확고했다. 김 비서는 밤새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곳에는 태진그룹의 약점들이 낱낱이 분석되어 있었다. 태진그룹은 현재 바이오 신사업에 그룹의 명운을 걸고 무리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핵심 자금줄과 원료 공급사를 차례로 공격하여 숨통을 끊을 것입니다. 권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판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전쟁이자 그의 아들과 강소영을 위한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그의 명령과 함께 SJ그룹이라는 거대한 전쟁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증권가에서는 SJ그룹이 태진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하기 시작했고, 자금팀은 태진그룹의 협력사들에 대한 적대적 M&A를 개시했다. 아무도 이 갑작스러운 전쟁의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저 아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었다는 것만을 직감할 뿐이었다. 같은 시각 저택의 햇살 좋은 정원에서는 소영이 유준과 함께 작은 화단에 꽃을 심고 있었다. 아이는 아버지의 선물인 스케치북에 자신이 심은 꽃을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치유를 위한 조용한 전쟁과 복수를 위한 소란스러운 전쟁이 동시에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전쟁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SJ그룹이 시작한 전쟁은 자비가 없었다. 권지혁의 명령 아래 그룹의 모든 역량은 태진그룹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중되었다. 금융팀은 국제적인 자본을 동원해 태진그룹의 주가를 바닥으로 끌어내렸고, 인수합병팀은 그들의 핵심 협력사들을 하나씩 사냥하며 공급망을 마비시켰다. 언론에서는 연일 승자 독식의 전쟁이라며 두 그룹의 싸움을 대서특필했다. 태진그룹의 서 회장은 평생을 재계의 포식자로 살아왔지만 이번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권지혁의 공격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전방위적이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자 불안을 느낀 내부에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권지혁이 기다렸던 기회가 찾아왔다. 김 비서가 이끄는 정보팀은 3년 전 강소영에게 위증을 했던 연구원을 찾아냈다. 태진그룹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압박감과 SJ그룹의 신변보호 및 금전적 보상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연구원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3년 전 서 회장의 아들이 회사의 기밀 프로젝트 데이터를 유출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서 회장이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강소영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양심 선언을 했다. 연구원은 서 회장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으며 언론에 뿌려진 모든 자료 역시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진술이 담긴 녹취 파일과 공중된 진술서는 태진그룹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비수가 되었다. 이제 권지혁의 손에는 서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완벽한 무기가 쥐어졌다. 기업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권지혁은 집안의 암적인 존재를 잘라내기 위한 마지막 칼을 빼들었다. 그는 그날 저녁 모든 고용인에게 휴가를 주어 집을 비웠다. 거대한 저택 안에는 오직 그와 나유라 두 사람만이 남았다. 나유라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차가워진 남편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를 맞았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응접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녀의 거짓된 학력과 경력 숨겨져 있던 막대한 빚, 그리고 그녀가 유준을 학대했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 보고서였다. 나유라는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다 뭐예요? 당신 날 감시한 거예요. 그녀는 애써 분노를 가장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녀의 연극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들어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화면에서는 그녀가 유준의 팔을 꼬집으며 멍청하다고 속삭이는 감시 카메라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나유라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유준이가 너무 내 말을 안 들어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녀의 눈물은 너무나도 능숙해서 과거의 권지혁이었다면 분명 속아 넘어갔을 터였다. 하지만 권지혁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다. 그녀가 친구와 통화하며 그 애만 없으면 이 집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녹취 파일이었다.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가 응접실에 울려 퍼지자 나유라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거짓성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권지혁은 품 안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그녀의 앞에 던졌다. 그의 서명은 이미 끝나 있었다. 당신은 내 아들을 사랑한 적도 나를 사랑한 적도 없어. 당신은 오직 이 집의 재산과 내 아내라는 직위만을 사랑했지. 상처 입은 아이를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당장 서명하고 내 집에서 나가. 나유라는 울음과 저주 섞인 말들을 퍼부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돌아선 지 오래였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가 경호원들에게 끌려 짐 가방 하나만 든 채 쫓겨나는 순간 권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비서였다. 회장님, 방금 태증그룹 서 회장에게서 긴급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항복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그의 집을 좀먹던 암과 그의 회사를 위협하던 적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 권지혁은 텅 빈 응접실에 홀로 서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뿐이었다. 권지혁과 태증그룹 서 회장의 만남은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의 자리였다.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서 회장 앞에서 권지혁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항복 조건을 읊어 내려갔다. 그의 요구는 단호하고 무자비했다. 첫째, 태증그룹의 바이오 사업부를 헐값에 SJ그룹에 매각할 것. 둘째, 3년 전 스캔들은 조작이었음을 인정하고 강소영 박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 서 회장은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권지혁이 내민 강소영의 무고를 입증하는 증거와 자신의 범죄 사실이 담긴 파일 앞에서 그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그가 모든 조건에 동의하는 순간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두 그룹 간의 전쟁은 허무할 정도로 싱겁게 막을 내렸다. 권지혁은 복수를 완성했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무너뜨리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며칠 뒤 언론은 대서특필로 태증그룹의 몰락과 강소영 박사의 명예회복 소식을 전했다. 3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자 세상은 경악했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천재 심리학자에게 동정과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강소영은 저택의 거실에서 자신의 뉴스를 덤덤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3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족쇄가 풀려나는 순간이었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 입은 자존감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가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감정을 추스르고 있을 때 작은 손이 다가와 그녀의 손등을 토닥였다. 유준이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이제는 그녀가 아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녀를 위로해주고 있었다. 그 모습에 소영은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권지혁은 다시 한번 소영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동지였고 상처 입은 아이를 함께 지켜야 하는 보호자들이었다. 권지혁은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했소. 그리고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내 아들이 지옥 속에서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았을 거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이야말로 제게서 모든 것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제 저야말로 빚을 졌습니다. 권지혁은 본론을 꺼냈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자신의 부와 권력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처럼 부유하지만 불행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씻고 사회에 진정한 기여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SJ그룹의 이름으로 아동 심리 복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할 생각이요.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요새를 만들고 싶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영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첫 번째 이사장으로 강소영 박사 당신을 모시고 싶소. 당신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위대한 능력을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소. 그것은 소영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다른 아이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꿈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소명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유준이에게는 당신이 필요하오. 재단 이사장이 아닌 아이의 주치의이자 상담사로서 유준이가 완벽하게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곁에 있어 주시오. 이건 한 아버지로서의 부탁이오. 소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권지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가 되었다. 심판의 시간은 끝났다. 린다. 나유라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겨나 사기 혐의로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태진그룹의 서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모든 악인들은 그들의 죗값을 치렀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폐허 위에 새로운 희망의 집을 짓는 일뿐이었다. 소영은 창밖의 유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권지혁 회장의 저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과거에 차갑고 정적만이 감돌던 공간은 이제 아이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박물관 갔던 거실의 한쪽 벽에는 유준이가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고 정원에는 작은 텃밭이 생겨 세 사람이 함께 가꾸는 공간이 되었다. 집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권유준은 강소영의 전문적이고 따뜻한 보살핌 아래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이는 더 이상 어른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며 친구들을 사귀었고 주말이면 아빠와 함께 야구를 하러 나갔다.
잃어버렸던 아이의 미소와 활기는 저택 전체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았다. 상처는 깊었지만 올바른 치유와 사랑 앞에서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강소영은 SJ 희망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 명성은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며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쏟아부어 재단을 대한민국 최고의 아동복지기관으로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를 다른 아이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힘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일 중독자였던 과거를 청산하고 아들 곁에 머무는 시간을 늘렸다. 그는 유준의 숙제를 도와주고 아이의 시시콜콜한 자랑에 귀를 기울이며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서툴지만 진심으로 배워나갔다. 그는 소영과 함께 재단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처음으로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세 사람은 정원에 모여 함께 작은 사과나무 묘목을 심고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채 삽질을 하는 권지혁의 모습은 더 이상 냉철한 기업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유주는 작은 손으로 아빠를 도우며 연신 제잘거렸고, 소영은 그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빠 나무는 언제 사과가 열려요? 유준의 순진한 질문에 권지혁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글쎄, 우리가 사랑을 듬뿍 주고 잘 보살펴주면 내년 가을쯤에는 아주 맛있고 예쁜 사과가 열리지 않을까. 그는 소영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말은 단순히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렸다. 묘목을 다 심고 나서 세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자신들이 심은 작은 나무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연약한 가지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무성하게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생명력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세 사람의 모습과도 같았다. 권지혁은 조용히 자신의 옆에 앉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공허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세상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 다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인생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의 우연한 귀가가 사실은 자신과 아들을 구원한 최고의 행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영 역시 깊은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더 소중한 가치들을 얻었다. 잃어버렸던 명예와 직업, 그리고 상처 입은 아이를 치유하며 느끼는 보람,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는 든든한 동반자까지. 그녀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겨울이 아니었다. 작은 사과나무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유준이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소리쳤다. 우리 나무 이름 지어줘야겠다. 희망이 어때요? 아이의 말에 권지혁과 소영은 동시에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저택 전체에 행복하게 울려 퍼졌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